오늘은 은유의 시학 8번째 강좌를 하겠습니다. 이 8번째 은유도 지난 시간에 은유의 현대적 개념을 말하면서 은유가 뭐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상호충돌 또는 상호작용, 어떤 긴장관계 또는 투쟁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과거의 은유는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 유사성, 동질성을 발견함으로써 은유를 우리가 생각했고 또 상상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동질성 또는 비유사성, 그런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전혀 없는, 멀면 멀수록 더 좋다는 그런 입장에서 은유를 설명하는 그런 현대시학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현대 은유의 현대적 개념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물론 이것은 꼭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은유학을 그렇게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은유를 단어와 단어 사이의 자리바꿈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대결,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대결 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자리바꿈, 이런 것들로만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유의 개념을 명사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어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은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어와 단어 사이의 주고받음이라든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충돌만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실 인간 삶 자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고,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는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부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도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라든지 어떤 문학 작품 속에서도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은유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서 은유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의 창조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개발하는데 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단어와 단어의 대결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아니죠. 문장 전체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할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현대적 은유의 현대적 개념 두 번째로는 문맥적 은유 또는 문장적 은유 또는 담론적 은유, 이야기적 은유, 이런 용어를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적 은유란 말을 쓴 것은 이 맥스 블랙이라는 사람이 시에서 은유의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보다 확장된 해석을 했는데, 그는 은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의 그런 은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다리 이를 전봇대라고 한다. 또는 그녀의 얼굴을 보름달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그 단어 자체가 하나의 은유가 됩니다. 그런데 비교론적 은유도 있습니다. 그는 부처와 같다. 그와 부처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치나 비교의 관점이
단어와 단어 간의 추가적인 번역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일 뿐이다. 자, 그런 점에서 은유는 오히려 한 작품 전체에서 그 주제, 즉 초점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보조 주제들, 이런 것들이 이걸 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전체적인 어떤 새로운 의미를 그런 거 생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블랙의 이 문맥적 상호작용론, 이것은 이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은유가 아니라 문장의 차원에서 은유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레이엄 그린의 조용한 미국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는 그 다리가 부러진 병사가 적에게 도움을 받을 때, 다리가 부러진 병사가 적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 통증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서 보려 했지만 터널을 지나는 기차처럼 맹렬한 기세로 통증이 돌아왔다. 그 통증을 표현하는데, 나는 그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서보려 했지만 터널을 지나는 기차처럼 맹렬한 기세로 통증이 돌아왔다. 이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그 르케르는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결국 그는 은유를 사용하는 문학은 그 1차적인 의미보다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려는 그 의미론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그 의미의 혁신은 은유의 경우 낱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혹은 술부에서 발생한다. 이 앞서 그레이엄 그린의 문장에서 나는 그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서보려 했지만 터널을 지나는 기차처럼 맹렬한 기세로 통증이 통증, 아픔을 말하는데, 터널을 지나는 기차처럼 맹렬한 기세로, 네, 이것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과 호수, 그런 거 1대1이 관계가 아니죠. 자, 이렇게 그래서 그는 문장 혹은 술부에서 오히려 은유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유가 술부에서 발생해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지만 은유의 차원에서는 문장 전체가 새로운 뜻을 지닌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은유를 푸는 것과 비슷한 해석 행위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꾸민 이야기는 그래서 거대한 은유다. 그렇다면 뭐예요? 수필 작품 전체가 하나의 은유다. 아니, 소설 한 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은유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야기 은유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짤막한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 거의가 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라든지 이런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공의 어떤 행위와 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비유를 말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천국의 세계라는 게 뭐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것을 말이야. 천국은 진주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나의 주고받음이죠. 그러면 참 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이야기 전체를 읽어봐야 왜 진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은유라고 하는 것을 문장을 통해서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를 은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맥적 은유, 이야기 은유가 되겠습니다. 자, 김광섭의 저녁에라는 그런 그 시가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나와 별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는 별이다.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은유는 은유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나는 별이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별은 어떤 별이냐? 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서 한 별이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지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나도 그 별 하나를 본다. 그러니 그 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천재이루의 관계죠.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그런데 이것은 별과 나와의 관계만은 아니죠. 그럼 어떤 연인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연인 중에서 그가 나를 본다. 나도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바라본다. 아니, 수많은 어떤 대상 중에서 나는 그 대상만을 본다. 어떤 꿈 같은 것도 그런 것이죠. 그 꿈이 또 나를 본다. 이런 관계. 자, 그런데 그 별과 나 사이의 관계는 뭐냐?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자, 밤이 깊어야 더 검은 그런 세계가 되어야 별은 더 밝아져요. 빛이 밝아져요. 그런가 하면 나는 어두워야 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은 어둘수록 밝아지고 나는 어둘수록 작아지는 것. 이런 또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과 나와의 관계, 연인과 나와의 관계, 신과 나와의 관계,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그러니 이러한 천재이루의 운명적인 관계, 이 관계는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런 좋은 관계로 또 그런 관계를 또 만날 수 있을까를 한번 희망해 보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나는 별이다라든지 별은 나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이 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은유가 별과 나의 관계가 이 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후르초프스키
라는 사람은 이 담론적 은유란 말을 썼습니다. 은유를 단어의 차원으로 고정시키는 기존의 은유 개념에서 벗어나 담화로서의 은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유는 언어학적 단위에 의한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텍스트, 전 문장, 연속체 안에서 변화하는 역동적 의미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유의 작용을 단어의 차원에서 한정하는 것은 물론 이 맥스 블랙의 초점과 틀의 개념처럼 은유를 문장 차원도 그것마저도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장 정도가 아니라 텍스트 전체, 그렇다면 우주 전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은유의 의미를 독자의 지식 수준, 텍스트의 시점과 발화 양상, 그리고 독서의 해석이 현실적 문맥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 하는 이 작가, 텍스트, 독자 간의 관계에서 새롭게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관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유는 하나의 담화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텍스트 속에서 연속체 안에서 변해가는 그 역동적 의미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성남의 달과 수수대, 그리고서 이 가난 빈자를 한자로 썼습니다. 자, 이런 시예요. 막 이삭 패기 시작한 수수대가 막 이삭 패기 시작한, 이제 그 여물려고 하는 이삭 패기 시작한 수수대가 낮달을 마당 바깥쪽으로 쓸어내고 있었다. 낮에 나온 달을 바깥쪽으로, 마당 바깥쪽으로 쓸어내고 있었다. 도대체 이 마당 바깥쪽으로 쓸어내고 있었다란 말이 무엇일까요? 낮달을. 네, 낮달은 아직 완전한 달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삭 패기 시작한 수수대도 완전한 결실의 수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막 이삭 패기 시작한 수수대가 이렇게 낮달을, 아직 만원으로 휘영청 밝은 달이 아닌 낮달을 마당 바깥쪽으로 쓸어내고 있었다. 그러면 이 수수대와 낮달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아래쪽이 다 달아진 달을 주워다 어디다 쓰나. 그래서 쓸다 보니까 아래쪽이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다 쓰나 생각한 다음 날 조금 여물어진 달을, 이제 초승달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약간 중간 달로 이제 여물어진 달을 이번엔 동구 개울물 한쪽에 잇대어 깊고 있었다. 자, 마당에서 동구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수수대와 달과의 관계를 이렇게 성숙하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숙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디 맑은 일생이 된 빈 수수대를 본다. 그러다가 이제 결실이 다 끝나고 수수대만 이렇게 막디 맑은 일생이 된 빈 수수대를 본다. 단 2개의 석가래를 올린 집, 수수대가 이렇게 참 덩그많게 덩그러니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단 2개의 석가래를 올린 집 속으로 달이 들락날락한다. 달이 들락날락한다.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수수대와 달 사이에 서로 생존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전체적으로 봐야 이 시의 은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평론을 쓰면서 이 한국문학과 이데올로기라는 그 서문에서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했지만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정신사는 그리고 우리의 문학사는 한 번도 알맹이가 토실하게 연근 일이 없었다. 객주집의 나그네처럼 알맹이는 늘 비어있거나 늘상 손님이 바뀌었다. 문학성의 껍데기는 그대로 정직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였지만 알맹이는 바람난 난봉꾼처럼 실망을 주었을 뿐이다. 알맹이는 한 번도 집주인 노릇을 해본 일이 없다. 나그네였다. 정말 지조 없이 스쳐가는 나그네였다. 그런데도 역사는 이 지조 없는 나그네에게 순정을 바쳐왔다. 시대마다 지식인들은 이 변절의 이데올로기에 추파를 던졌고 열병처럼 달아오르다가 마침내 함께 객사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문학에서 내용과 형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또는 이념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이념과 현실이라든지 이념과 세속이라든지 이래서 이 두 개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예를 들어서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껍데기고 사실은 내용, 그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정신사, 사상사를 보면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념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라면 불변의 것이 되어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이념이 고정불변한 때가 없습니다. 계속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념은 바뀌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념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문학사는 한 번도 알맹이가 토실하게 연근 일이 없었다. 객주집의 나그네처럼 알맹이는 늘 비어있거나 늘상 손님이 바뀌었다. 나그네로 봤습니다. 알맹이는 나그네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껍질과 알맹이 개념보다는 어찌 보면 주인과 나그네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이것을 쳐다볼 수도 있겠고, 근데 문제는 그 나그네란 늘 바람난 난봉꾼처럼 실망을 주었을 만 알맹이는 한 번도 집주인 노릇을 해본 일이 없다. 나그네였다. 정말 지저없이 스쳐가는 나그네였다. 다시 말하면 이념도 사상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가변적인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 한국문학과 이데올로기라는 데서 이러한 표현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하나의 나그네와 또는 껍데기와 알맹이, 그리고 이념과 주체의 관계의 그 허망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은유의 개념에서 하나는 크게 보면은 이 상호작용이라든지 또는 긴장의 관계라든지 해서 좀 더 이렇게 새롭게 보다 더 감동을 좀 신선한 감동을 이렇게 추가하는 이러한 은유가 있는가 하면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은유보다는 문장 전체를 통한 은유, 이야기 은유도 있고
문맥적 은유도 있고 담화적 은유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은유를 이해하는데 이런 폭넓은 은유의 이해를 통해서 자기 시각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